2026년 1월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심상치 않은 수준이죠. 반년 전만 해도 1,350원대에서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요.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흑자인데 왜 워낙 가치는 이렇게 힘을 못 쓸까? 많은 곳에서 서학개미 탓을 하더라고요. 네, 해외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죠. 한국은행도 그렇게 지목을 했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을 보니까 그건 이야기의 뭐랄까 일부일 뿐이더라고요. 사실 그 설명만으로는 지금의 이 하락세를 다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구조적인 곳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주목해야 할 지표가 바로 국제결제은행 BIS가 발표한 명목 실효 환율이라는 건데요. 아, 그게 뭔가요?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전 세계 주요국 통화랑 비교했을 때 우리 원화의 상대적인 가치 순위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위표요? 네, 근데 여기서 원화 가치가 64개국 중에 60위, 거의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60이요? 16년 만에 최저치고요. 이게 IMF 외환 위기를 겪던 98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와,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 같은데요. 그렇죠. 뭔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해졌네요. 서학개미라는 이 편리한 설명 뒤에 가려진 진짜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보내는 이 구조적인 경고 신호를 제대로 해석해야죠. 이 신호를 놓쳤을 때 여러분의 자산이 어떻게 조용히 녹아내리는지 그 과정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자료에서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보통 원화가 중국 위안화랑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쵸. 거의 커플링 된다고 하죠. 근데 최근에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오히려 일본 엔화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마치 거울 보는 것처럼요. 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게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외환 시장의 큰 손들, 그러니까 글로벌 헤지펀드 같은 기관들이요. 네. 한국과 일본을 아예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의 카테고리로요? 네, 두 나라 모두 미국보다 금리가 현저히 낮고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도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 할 거다. 이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아, 저금리라는 공통점이요? 그렇죠. 여기에 최근에 한국이 3,500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까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두 나라는 앞으로 달러가 계속 필요하겠구나. 이 인식을 확실하게 갖게 된 겁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하고 일본이 저금리나 고령화 같은 공통점은 있지만 산업 구조는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한국은 반도체 경기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는데 시장이 이런 차이점은 그냥 무시하고 두 나라를 완전히 똑같이 본다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개별 산업의 디테일은 다르죠. 네. 하지만 수천억 달러를 움직이는 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보다 더 큰 그림, 즉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 방향성이요. 네, 두 나라 정부 모두 재정을 풀고 있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못 올리는 상황. 이걸 쌍둥이 적자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랄까 헤지펀드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생기는 셈입니다. 먹잇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숏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겁니다. 아,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거는 거군요. 네, 일단 비쌀 때 원화랑 엔화를 빌려서 시장에 확 팔아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두 통화 가치가 실제로 뚝 떨어지면 그때 싸게 다시 사서 갚는 거죠. 그 가격 차이만큼이 고스란히 수익이 되는 거죠고요. 아, 시장이 원화랑 엔화가 같이 떨어질 거라고 보니까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더 쉬워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두 나라가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쟁 관계였다면 지금은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라는 운명을 함께하는 뭐랄까 동반자 관계로 묶여버린 겁니다. 훨씬 구조적인 변화죠. 근데 정부가 이걸 물을 리는 없을 텐데요. 실제로 외환 보유에 풀어서 달러를 팔기도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구두 개입도 계속 하잖아요. 네, 계속하고 있죠. 근데 시장이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잠깐 떨어지는 척 하다가 다시 1,470원으로 돌아오고 왜 이렇게 약발이 안 먹히는 걸까요? 따로 있는데 계속 해열제만 놓는다고 보는 거죠.
시장이 보는 근본적인 병은 뭔데요? 바로 달러 수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입니다. 수급 불균형이요. 네,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이 8.1%거든요. 이게 독일이나 중국보다 월등히 높아요. 네.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는 건 결국 시중에 원화가 더 많이 풀린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렇죠. 돈의 양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네, 시장에 사과가 갑자기 2배로 많아지면 사과 하나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돈의 가치, 즉 원화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자료 보니까 달러를 사들이는 게 서학개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기업들까지 달러를 금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내용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주요 5대 은행의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이 한 달 만에 무려 21%나 들어서 537억 달러에 달했다고요. 바로 그 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요? 네. 기업들이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는 거예요. 아, 나중에 바꾸면 더 이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외환 시장에 풀리는 달러 공급량은 줄어들고 달러가 귀해지니 환율은 실제로 더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니 기업들은 달러를 더 안 팔게 되고요. 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흔히들 환율 오르면 수팀의 기업에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환율의 역설입니다.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3만 달러에 수출한다고 해보죠.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원화로 바꾸는 돈은 늘어나서 장부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특수 강판 이런 부품들은 대부분 달러로 수입하거든요. 아, 원자재 가격이요? 네, 환율이 오르면 이 부품 수입 가격도 똑같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 비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남는 게 별로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산업연구원 분석 자료를 보면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아, 정말요? 네, 중소기업은 피해가 더 커서 40% 이상이 환율 급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고요. 기업들마저 달러를 붙들고 있으니 시장의 달러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달러 부족 현상이 특정 시점에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그게 바로 4월입니다. 아, 배당 시즌 때문이죠. 저도 그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있는 일이잖아요. 올해는 왜 유독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건가요? 규모 때문입니다. 4월은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국내 기업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한꺼번에 달러로 바꿔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시기거든요. 네. 작년 4월에만 약 65억 달러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어요. 65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네요. 네, 그런데 올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 빠져나갈 배당금 규모가 7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 7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렇죠. 이 막대한 규모의 달러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외환 당국이 개입한다고 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수준이죠. 최근에 국민연금이 다시 환해지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반기는 눈치던데 이게 정말 환율을 안정시키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국민연금에 환해지를 한다는 건 미래의 특정 시점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당장 시장에 달러를 파는 효과가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환율 안정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아, 정부가 기대하는 게 바로 그 전이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거대한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이요? 만약에 시장의 예상대로 환율이 더 올라버리면 국민연금은 약속한 낮은 가격의 달러를 팔아야 하니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아,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인 공적연기금을, 아니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의 노후자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엔화와의 동조화, 달러 수급 불균형, 4월 위기설.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자료에서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 그게 뭔가요? 네, 이건 물가 수준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 돈이 해외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진짜 구매력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진짜 구매력이요? 네,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앞서 명목 환율 순위도 낮았지만 이 실질 구매력 순위는 더 낮아서 원화가 64개국 중 63위를 기록했습니다. 63이요? 사실상 꼴찌네요. 네, 사실상 꼴찌죠. 아, 그러니까 제 월급이 300만 원으로 똑같아도 작년에는 그 돈으로 커피를 100잔 살 수 있었다면 올해는 90잔밖에 못 사게 되는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 해외여행 경비, 유학자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내 지갑은 그대로인데 세상 물건값이 다 올라버린 효과군요. 그렇죠. 자료에서 원화의 실질 구매력이 64개국 중 63이라는 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우리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입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죠. 주유소 기름값부터 해서 라면, 과자,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공포가 현실이 돼 보이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합니다. 네, 뭔가요? 첫 번째는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를 살리기 위해 풀린 막대한 통화량, M2입니다. 아,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군요. 네, 돈의 가치가 희석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아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네. 미국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다 보니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달러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고요. 특히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이 글로벌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한국 경제가 그만큼 취약하구나라는 신호로 읽힌 측면도 있습니다. 자금 유출을 더 부추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화 약세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더 이상 원화 자산 100%가 안전한 시대는 지났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산의 통화 다변화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달러 예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쉽고 안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자산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죠. 네. 하지만 달러 예금 자체의 이자율이 높진 않아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엔 좀 역부족일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라고 제안하죠. 네, 바로 미국 주식이나 ETF 같은 해외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아, 해외 자산 투자요? 맞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로 표시된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종의 환해지 효과군요. 그렇죠. 물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라는 위험은 감수해야 하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제시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부채 관리입니다. 부채 관리요? 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원화 각세는 단순히 서학개미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훨씬 복잡한 문제죠. 엔화와의 동조화, 구조적인 달러 수급 불균형,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과도한 통화량과 금리 문제까지. 정말 여러 요인이 얽혀있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흔히 환율을 우리 경제의 체온계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체온계는 분명히 고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외환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인가요? 아르헨티나처럼 단기 처방과 포퓰리즘에 의존했던 나라들은 위기가 수십 년간 반복됐습니다. 반면에 고통스럽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단행했던 나라들은 위기를 기회로 가꾸고 한 단계 더 도약했죠. 결국 선택의 문제군요. 네, 지금 한국 경제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의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를 읽으려는 노력이 개인과 정부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이 복잡한 구조를 외면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될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